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좀 다루기 어려운, 근데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런 상황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해요. 네,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내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음, 누가 날 미워하거나 좀 안 좋게 볼 때요. 아, 네, 정말 속상하죠, 그럴 땐. 네, 맞아요.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글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좀 독특한 해법을 제시하거든요. 독특한 해법이요? 네. 상대방의 순진한 마음에 대해서 연민을 느껴보자는 거예요. 순진한 마음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글에 따르면 이게 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이라기보다는 세상을 깊이 보기보다는 그냥 보고 들은 대로 믿기 쉬운 어쩌면 자기 생각에 좀 갇혀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좀 피상적인 판단에 머무르기 쉬운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관점을 좀 더 깊이 파보고 이런 부당한 감정에 대처하는 새로운 시각을 같이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상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나를 막 미워해요. 오해도 하고. 그럼 제일 먼저 드는 감정 역시 억울함 아니겠어요? 그렇죠. 억울함이 가장 먼저 올라오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네. 오늘 우리가 볼 글에서도 바로 그 점을 먼저 이야기해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 마음에 생길 수 있는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알아줌으로써 수용하자. 아, 일단 내 감정부터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군요. 맞아요. 화나고 속상한 걸 억누르지 말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는 거. 이게 감정관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딱 마주하는 거. 그걸 건너뛰고 바로 연민으로 가긴 어렵죠. 네, 그렇죠. 그 감정을 인정한 다음에야 이 글이 제안하는 연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의 해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연민일까요? 글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의 마음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차리기 때문이라고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선 자신의 내면에 대한 돌아봄이 없는 경우 그는 그가 보고 들은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라고 하거든요. 아,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청철하는 게 좀 부족하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나 남들 말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뭐랄까 자기만의 필터나 깊은 고민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듣고 보니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상대방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만든 생각의 틀 아니면 외부 정보에 약간 속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도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속박에 처해 있음을 알고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요, 솔직히 제가 막 상처받고 힘든데 상대방의 그런 속박 상태까지 생각하면서 연민을 갖는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렵죠. 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 행동을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정당화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민은 절대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괜찮다고 하거나 용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당신 자신의 감정을 좀 더 건강하게 다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 하나의 관점으로 제시되는 거죠. 내 감정을 다루는 도구요? 그렇죠. 핵심은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괴로워하는 데서 아, 저 사람은 어떠한 한계 때문에 어떤 속박 때문에 저렇게 볼 수밖에 없을까 하고 상대방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려고 시도해 보는 거죠. 초점의 전환이군요. 네. 글에 따르면 이런 관점의 전환이 당신을 막 괴롭히는 그 씁쓸함이나 분노에서 벗어나서 연민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돕는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엄청 어렵지만 이게 결국 나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상대방 행동은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내 감정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이게 정당화가 아니라 내 감정 관리를 위한 관점 전환이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일까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네. 부당하게 미움받거나 오해받을 때 일단 첫 단계는 내 안의 그 억울함, 분노,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먼저 인정하기.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어쩌면 자기 성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말하는 그 순진한 마음, 그러니까 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피상적인 판단에 갇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상대방의 한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네요. 네. 이것이 바로 끝없는 분노나 원망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길, 즉 연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살펴본 글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이 글의 관점처럼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생각이나 감정에 쉽게 묶일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우리 자신은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 자신의 판단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혹시 충분히 생각하지 않은 어떤 과정이나 순간적인 감정 반응? 아니면 우리가 안다고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제한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와,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타인을 향한 연민만큼이나 어쩌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 과정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감정 정화하기에 대한 글입니다. 네. 과거에 제대로 이렇게 해소하지 못하고 묻어둔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이게 우리 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감정들을 그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약간 이런 걸 파헤쳐 볼 텐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런 감정 덩어리를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치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관점이죠. 네, 그렇죠. 이 글은 단순히 과거 감정을 돌아보는 걸 넘어서서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요? 네. 해묵은 감정들이 마치 그 색안경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 자체를요? 그렇죠. 그래서 이유 모를 불안감이나 아니면 우울감 같은 거를 이렇게 증폭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글쓴이는 결국 내면의 평화 또 성장을 위해서 이 감정들을 적극적으로 정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글을 좀 더 보니까 단순히 내가 그때 이런 감정을 느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맞아요. 알아차리는 건 시작이고요. 그렇죠. 뭔가 억누르거나 좀 외면했던 불편한 기억 혹은 그 관련된 사람을 떠올렸을 때 확 밀려오는 감정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걸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인정해주는 과정.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직면하는 거군요. 네. 더 나아가서는 그 감정을 느꼈던 과거의 나를 직접 만나서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것. 이게 치유의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꽤 적극적인 방식인데요. 맞습니다. 그냥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하고 또 달래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글쓴이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또 흥미로워요. 방법이요? 어떤 건가요? 바로 EFT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감정자유 기법이라는 겁니다. EFT요? 네. 이게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면서 몸의 특정 지점들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태핑한다고 하죠. 몸을 쓰는 거군요. 네. 이 행위를 통해서 감정을 해소하는 기법인데 글쓴이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니까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상치 못한 눈물이 막 터져 나오기도 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와. 태핑이라는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감정 에너지 자체를 좀 다루려는 시도군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는 방법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이 EFT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한다고 설명하나요? 그래서는. 글에 따르면요. EFT는 그 특정 경락 지점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감정적 문제에 집중할 때 우리 신체 에너지 시스템 안에 갇혀있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원리에 기반한다고 해요. 에너지 차원에서요? 네. 글쓴이는 이 기법이 특히 트라우마나 깊은 감정적 상처를 다루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본인 경험을 들어서 강조하고요. 독자들한테 직접 한번 배워서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도 그 효과가 어색함을 넘어선다. 이렇게 덧붙이면서요. 감정. 이것도 좀 다루는 부분이 있죠?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EFT 같은 기법 외에도 마음속으로 용서하거나 놓아준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치유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놓아주기. 네.
미움이라는 감정 역시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내면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표현 자체가 과거의 감정이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현재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존재다. 이걸 좀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해소되지 않은 과거 감정, 글쓴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먼저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서요. 네.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위로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EFT 같은 구체적인 기법이나 아니면 내면에서 놓아주기를 실천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감정을 정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내면의 평화와 성숙을 위한 투자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나요? 네, 이 글은 감정적 불편함의 근원을 좀 탐색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감정 치유에 대해서 실질적인 접근법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직 온전히 놓아주지 못한 채 이렇게 묻어둔 과거의 감정이나 기억 혹은 어떤 사람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당신이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그 텍스트 발췌문 있잖아요. 짧은데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학생의 마음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 좀 더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배우는 자세 그 이상인 것 같아서요. 네, 맞아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학생의 마음은요,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 예상치 못한 사건 같은 거요. 그런 것까지도 다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그런 좀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태도. 네, 여기서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딱 발견해내는 능력. 바로 그거 자체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배울 점이 눈에 띈다. 그 구절이 딱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근데 전 더 흥미로웠던 게 그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사건을 경험해도 거기서 배울 점을 발견한다는 거였어요. 네네, 그 부분. 아니, 보통은 막 좌절하거나 불평하기 쉽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거기서 배움을 찾는다는 건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게 바로 이 학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징적인 모습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런 상태를 좀 독특한 표현으로 아상이 많이 쉰 사람?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상. 이게 많이 쉬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렇죠. 좀 낯설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경험 앞에서 막 감정적으로 빠져들기보다는요. 네. 한 걸음 탄 걸음장서 이 일이 나한테 뭘 알려주려는 거지? 하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여유.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아하. 아상이 많이 쉬었다는 게 방금 설명이랑 연결해 보니까 그 나라는 생각 있잖아요. 네, 나라는 생각. 어떤 고정된 자아상이나 에고라고 하나요? 그런 작용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착 이런 게 좀 덜해야 외부의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배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그 아상이라는 게 결국은 나라는 고정관념이거든요. 네, 고정관념. 혹은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 아니면 세상은 이래야 한다는 자기말의 틀 같은 거요. 자기만의 틀. 네. 근데 이게 쉬었다는 건 그런 틀에 딱 갇히지 않고 좀 유연하게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뜻이죠. 유연하게. 네. 내 생각이 항상 맞아? 내 감정이 전부야? 내 판단이 최고야? 이런 믿음에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야만 실패나 비판, 심지어는 약간 불운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지? 하고 탐색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결국 학생의 마음이랑 아상이 쉰 상태, 이게 거의 동전의 양면 같은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나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태도를 탁 내려놓을 때 비로소 세상 모든 게 다 스승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근데 듣기엔 참 좋은 태도인데 실제로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자료에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는 내용은 없었나요? 자료 자체는 이 개념을 딱 제시하는 데 좀 더 집중하고 있어서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깊게 다루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데요. 아상이 쉬었다는 게 뭐 완벽하게 자아가 없다 이런 상태라기보다는 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바로 확 동일시하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두는 능력. 네. 매 순간 아, 이건 그냥 내 생각이구나. 이건 내 감정일 뿐이야. 이렇게 알아차리는 연습. 그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아하. 그렇다면 이 학생의 마음이라는 건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거랑은 좀 결이 다른 거군요. 네, 다르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경험을 그냥 뭐랄까 데이터처럼 활용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억지로 막 좋게 생각해야 해. 이게 아니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딱 마주하고 거기서 의미랑 교훈을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인 거죠. 의미와 교훈을 추출한다. 네. 이 관점을 한번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혹시 마주한 어려움이 있다면 아니면 뭐 새롭게 배우는 지식이 있다면 네. 그걸 학생의 마음으로 딱 접근한다면 이전과는 어떻게 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될까요? 그러게요. 확실히 다를 것 같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르는 크고 작은 사건들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런 순간들을 이 학생의 마음이라는 렌즈로 다시 한번 비춰본다면 과연 거기서 어떤 예상치 못했던 배움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잠시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있는 자료는요. 정말 딱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짧죠? 네, 짧지만 그 울림은 꽤 깊습니다. 맞아요. 바로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외부가 아닌 내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당신의 행복 추구가 방향을 좀 잘못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변화시키려 노력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음이 중요해요. 외부가 아닌 당신 내면을. 바로 이겁니다. 보통은 행복해지려면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 뭐 이런 외부 요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그 생각을 뭐랄까 완전히 뒤집으라고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이 문장 딱 봤을 때 행복의 열쇠는 원래 너한테 있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신선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막막하기도 했어요. 외부 환경 바꾸는 거야 뭐 목표라도 좀 보이는데 내면을 바꾼다는 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내면을 바꾼다는 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단순한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좀 알아차리고 그걸 어떻게 다스릴지,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해석의 틀 같은 거요. 그리고 뭐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태도,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겠죠. 중요한 건 이런 내면의 요소들이 우리가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이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완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요. 회사를 당장 옮기거나 동료를 바꿀 순 없잖아요. 그건 외부 변화니까. 대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가짐 아니면 스트레스 푸는 나만의 방법 이런 내면 변화에 집중하라는 거네요. 네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듣고 보니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접근법 같기도 하고요. 외부 환경은 진짜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행복의 주도권을 밖에 있는 불확실한 것에 두는 게 아니라 그 통제 가능한 나 자신에게 가져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외부 환경이 아예 안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네 내면만 바꿔 이러면 좀 공허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가 강조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 그게 바로 내면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내면의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외부 조건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데 정작 본인 내면은 막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서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경우요. 반대로 환경은 좀 어려워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즐겁고 감사하게 지낼 수도 있고요. 자, 결국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가 내 안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 뿌리를 돌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요. 행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외부 환경만 바꾸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내 안의 정원을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안정적이고 깊은 행복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제안이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외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행복의 기반을 내 안에 만드는 길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지금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잠시만 멈춰서 그것을 바라보는 내 안의 시선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외부 탓이라고 생각했던 문제 해결 실마리가 의외로 당신 안에서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요. 진정한 변화와 행복의 시작점은 외부 세계의 조건 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을 가꾸고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내면의 반응과 태도를 다스리는 힘은 우리가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정말 곱씹을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청취자에게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이 당신의 행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보내주신 글 붙여 넣은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보기 좋아 보이는 삶에 대한 겁니다. 이게 뭐랄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는 거랑 내가 진짜 원하는 삶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오늘 저희는 이 글의 핵심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고 또 여러분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이 글을 보면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하고 나의 진짜 바람, 이 두 가지 삶의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딱 대비시켜 놓았어요. 결국 뭐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나?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네네. 바로 그 비교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글의 핵심이 정말 명료하죠. 남들과 비교해 보기 좋아 보이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끊임없이 남이랑 비교하면서 나를 막 재단하고 그런 순간들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사회적인 압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대치 같은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글은 바른 일을 딱 제시하죠.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상상해보고 그 삶을 사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상하고 실행하는 그 주체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기준 말고요.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참 인상 깊어요. 이렇게 살면 행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행복을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면 행복이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 아닌가요?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그 비교라는 잣대를 딱 내려놨을 때 말이죠. 네, 이 글에 따르면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인 셈이죠. 뭐랄까,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외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죠.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드는 그 에너지 소모, 그거 대신에 되는 것, 그러니까 진짜 나 자신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는 것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비교는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 자체를 빼앗아가는 더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방향키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걸 관리하는 데 쓰게 되니까 정작 나는 뭘 원하지? 이 질문은 저 뒤로 밀려나 버리죠. 그러니까 이 글은 그 에너지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하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글을 제시하는 대안,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을 상상해보고 그 삶을 사십시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상하고 살아라.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리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상과 실행이라는 단어에 담긴 그 능동성인 것 같아요. 그냥 남들 기준 따라가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먼저 내 안에서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걸 현실에서 만들어 가려는 어떤 의지적인 행동,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도 그 방향 자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뭐랄까, 타인의 시선이라는 안개 속에서 나만의 나침반을 찾으려는 시도,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죠. 아, 나침반을 찾는 시도라. 네,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리고 그 결과로 행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그 약속. 이게 진짜 이 글의 핵심 주장 같은데요. 보통은 행복을 목표로 삼고 막 쫓아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결과로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이 차이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행복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글의 관점은 행복을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정의 동반자로 보는 것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보기 좋은 삶을 살 때는 행복을 외부 조건, 그러니까 뭐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 같은 거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정 원하는 삶을 살 때는 내면의 어떤 만족감, 성취감, 의미 발견, 이런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즉, 행복을 쫓아서 막 달리는 대신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행복이 내 옆에 와 있더라. 뭐 이런 발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통제권을 외부에서 내부로 가져오는 전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와, 외부에서 내부로 행복의 통제권을 가져온다. 오늘 이 짧은 글 하나로 보기 좋은 삶과 원하는 삶에 대해 꽤 깊은 얘기를 나눈 것 같네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그 비교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상상하고 실행할 때 행복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였죠. 참 단순해 보이는데 곱씹을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글이 우리 각자에게 좀 조용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행복이 정말 원하는 삶의 결과라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삶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행동은 뭘까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미뤄왔던 작은 취미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망설였던 아주 사소한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어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왜 그때 몰랐을까 이 글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과거 생각하면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아니면 그때 참 좋았는데 왜 몰랐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보편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이 글이 딱 그걸 짚어내고 있고요. 맞아요. 특히 그 사회 초년생 때 미래 걱정 때문에 그냥 막 조급해하고 현재를 제대로 못 봤던 그런 경험이요. 또 반대로 이제 좀 자리를 잡고 나니까 학생 때 힘들었어도 그때 나름대로 좋았는데 뭐 이런 깨달음들. 네, 맞아요. 그런 후회의 어떤 패턴 같은 게 있죠. 네. 자, 그럼 이 생각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글 처음에 딱 이 질문이 나오잖아요. 왜 사회 초년생일 땐 미래를 걱정하며 조급하기만 했을까? 이거 혹시 당신도 좀 비슷하게 느끼신 적 없으세요? 앞날이 너무 불안해서 지금 이 순간을 막 놓쳤던 거요? 그럼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회 초년생처럼 변화도 많고 좀 불확실한 시기에는 더 심하죠. 그렇죠. 미래 걱정이 현재의 가치를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와, 가려버린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불안 필터 같은 거랄까? 네, 맞습니다. 일종의 필터죠.
그러다 보니 뭐 젊음의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설렘 같은 그런 현재의 가치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아, 저도 돌이켜보면 그때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참 많이 놓쳤구나 싶어요. 그리고 그래 또 이런 후회도 나오잖아요. 자리를 잡고 나면 오히려 공부하며 내실을 다져가는 학생일 때도 그 나름대로 보람있고 행복한 때라는 것을 왜 그땐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을까? 네, 이것도 정말.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안정되고 나서야 아, 그때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네 하고 깨닫는 거요.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아, 정말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미화되는 걸까요? 글쎄요, 미화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심리적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아, 심리적 거리요? 네, 그러니까 현재의 어려움이나 불안 속에 있을 때는 그 문제에 너무 빠져 있어서 뭐랄까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마치 너무 가까이 있으면 숲 전체를 못 보는 것처럼요. 아, 네네. 근데 시간이 좀 흐르고 또 심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면 비로소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과거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때 힘들었지만 아, 거기서 내가 뭘 배웠구나, 어떤 성장이 있었구나 이렇게 재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단순히 아, 그때가 좋았지 이게 아니라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거군요. 그렇죠. 재발견, 재해석에 가깝죠. 그래서 이 글이 마지막에는 결국 현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며 지금의 나의 상황에 감사해보는 하루입니다. 결국 과거 후회의 고리를 끊으려면 현재에 집중하고 또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말이기도 한데 이 글의 흐름 속에서 보니까 되게 좀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땐 몰랐을까 하는 후회는 사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좀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에 대한 해석,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해석과 태도. 네. 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경험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감사함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미래의 후회를 줄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일 겁니다. 어쩌면 당신이 찾던 그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 있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이 현재의 가치를 딱 알아차리는 데 있을지도 몰라요. 네, 오늘 왜 그땐 몰랐을까? 이 질문을 던진 당신의 글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마음, 그리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정말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참 많네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왜 그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과연 과거에만 해당될까요? 아, 혹시 몇 년 뒤, 아니면 뭐 몇십 년 뒤에 당신이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을 돌아보면서 아,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하고 아쉬워할 뭔가가 있지는 않을까요? 와,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너무 당연하거나 아니면 뭐 불만족스러운 것들 중에요. 그렇죠. 지금 당신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면 심지어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것들 중에 미래의 당신에게는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그리운 그런 가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위적인 태도라는 주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난 반드시 성공해야 해 라던가 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돼.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만 해. 뭐 이런 생각들이요. 혹시 마음속에서 좀 자주 되뇌시나요? 당신의 자료는 바로 이런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좀 고립시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 생각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런 당위적인 태도라는 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딱 보지 못하게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저항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맞아요. 저항이죠.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이랑 다를 때 그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은 이 태도의 본질을 좀 파악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연하고 또 평화롭게 현실을 마주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요. 이 당위성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현실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세상이나 다른 사람,
아니면 자기 자신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어떤 강한 틀, 그걸 가지고 현실을 막 재단하는 거죠. 아, 잣대를 들이대는 거군요. 그렇죠. 그 틀에 안 맞으면 이제 불편함, 분노, 실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이게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관계의 긴장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왜 현실은 내 생각대로 안 되지? 하는 그 불만 자체가 이미 저항인 셈이죠. 그 저항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막 소모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마치 그 흐르는 강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자료에서는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현실을 다루는 대안, 그걸로 뭘 제시하나요? 핵심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임을 이야기해요. 받아들임이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임은 뭐 단순히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거, 그거랑은 좀 달라요. 감정적인 저항 없이 아, 지금 현실이 이러하구나 하고 일단 딱 인식하는 첫 단계인 거죠. 일단 알아차리는 거.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하고 그 배경이나 이유를 탐색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우리 마음의 그 소모적인 저항을 줄여서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그 순서인 것 같아요. 네, 순서요. 그렇죠. 많은 경우 우리는 현실이 딱 마음에 안 들면 직접적으로 이걸 바꿔야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바로 바꾸려고 하죠. 네. 근데 자료는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 이게 내면의 평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조급하게 바꾸려 하기보다 일단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의 전체 그림하고 그 이유를 보려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 자료 작성자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든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경험담이요? 네. 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기 기대랑 다르게 행동할 때 무작정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 이유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저 사람을 내 뜻대로 바꾸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자기 마음까지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고 해요. 자기 마음까지 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상대의 현재 모습을 바꾸려고 들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인정하게 되니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나는 반드시 이래야만 해 라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도 결국 자신에 대한 당위적인 태도일 테니까요. 그러네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겠네요. 그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중요하죠. 물론 자료에서도 그 균형점을 강조하고 있긴 하죠. 모든 걸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함께하기 어렵다면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고 네. 또 상대의 행동이 명백히 나에게 해를 끼친다면 관계를 조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그런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더라고요. 맞아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죠. 즉, 불필요한 저항은 줄이되 현실적인 판단과 건강한 경계 설정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자료를 통해서 당위적인 태도가 어떻게 우리 삶에 피로감을 더하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현실을 저항 없이 인식하고 이해하는 받아들임의 태도, 이것이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핵심은 맹목적인 수용이라기보다는 현실에 대한 그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이걸 기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또는 뭐 해서는 안 된다고 자주 적용하는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그 생각 뒤에 숨겨진 현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먼저 차분히 들여다본다면 당신의 마음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타인의 마음을 아는 법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핵심이 의외로 좀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특히 그 자료에서 보면 제가 겪었던 괴로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흥미롭지 않나요? 네, 정말 그래요. 보통 타인을 이해한다고 하면 뭐 감정이입 능력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은 오히려 그 출발점을 자기 성찰, 특히 그 자신의 괴로움을 잘 다루고 극복한 경험 여기서 찾는다는 게 좀 독특했어요. 맞아요. 단순히 그냥 힘든 일을 겪었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을 잘 헤쳐나왔다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왜 자료에서는 유독 그 괴로움을 극복한 경험을 강조하는 걸까요? 뭐 즐거운 경험도 많을 텐데 그런 걸로는 좀 부족한가요? 타인이에. 아,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물론 즐거운 경험도 중요하죠. 삶을 풍요롭게 하니까요. 네. 근데 자료들에 따르면 이 괴로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자신을 훨씬 더 깊고 좀 정직하게 마주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정직하게요? 네, 내 안에 뭐 약점이라든지 불안, 한계 같은 그런 민낯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힘들 때도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든 다루거나 넘어져려고 되게 치열한 내적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런 어떤 자기 대면의 깊이, 이게 없으면 타인이 겪는 걸 복잡하고 깊은 고통의 결을 진정으로 헤아리긴 어렵다. 이런 분석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나 자신이랑 막 씨름했던 그 경험 자체가 일종의 훈련 같은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자료에서 말하는 단서를 얻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일까요? 이게 뭐 상대방 마음을 읽는 독심술 같은 건 아닐 테고. 아, 네. 독심술은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보다는 제 내면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 감정의 어떤 보편적인 패턴이나 반응 같은 걸 이해하게 되는 것에 가깝다고 봐야죠. 아, 보편적인 패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 큰 실패를 겪고 좌절했지만 뭐 결국 다시 일어섰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네. 겉으로는 되게 무기력해 보이는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어떤 미묘한 의지라던가 아니면 그 반대로 아주 깊은 두려움 같은 복합적인 감정 상태를 좀 더 잘 감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오, 자료 중 하나에서는 이런 경험이 감정의 해상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감정의 해상도요. 와, 네. 그냥 단순히 슬프다. 이게 아니라 그 슬픔 안에도 여러 결이 있잖아요. 체념, 분노, 아쉬움 같은 게 막 섞인 복잡한 상태. 이런 걸 감지하는 능력이죠. 아, 감정의 해상도라. 그 표현 정말 와닿네요. 결국 제 경험의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해질수록 타인의 감정 상태를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된다예. 한편으로는 이런 접근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내 경험에만 의존해서 상대를 그냥 멋대로 판단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아, 나 때는 이랬는데 넌 왜 그래? 이런 식으로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네. 그래서 자료들에서도 그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자기 이해와 성찰은 타인 이해의 필수 조건이긴 한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필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죠. 내 경험은 물론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경험은 다 고유하고 또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내면의 과정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다 다르죠. 네. 그래서 핵심은 내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되 상대방의 이야기에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맥락과 감정을 존중하는 그 균형입니다. 균형이군요. 네. 내 경험은 공감의 문을 여는 열쇠 정도이지 상대방의 마음을 재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균형. 그게 중요하군요.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랑 또 상대방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진짜 이해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내가 어려움을 겪고 그걸 또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걸 성찰하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이구나. 이런 결론이네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론 공부가 아니라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경험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이해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가 곧 타인과의 깊이 있는 소통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는 셈이고요. 와, 다리가 된다.
멋진 표현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혹시 과거에 청취자분께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 그리고 그걸 극복했던 그 과정이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다른 사람의 비슷한 상황을 이해해 주거나 그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 혹은 위로를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순간이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요? 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그 이해의 본질이 정확히 뭐였을지, 내 어떤 경험의 조각이 상대방 마음에 가닿았던 걸까? 이걸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성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을 이해했던 그 순간의 본질을 생각해보는 것,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과 딱 맞는 성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핵심은 감정에 대한 내 생각, 그 관점만 바꿔도 실제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게 참 신기하죠. 생각만 바꾸는데 감정이 바뀐다니.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자료를 보면 우리가 좀 힘든 감정에 확 빠졌을 때 그 감정의 보편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시작하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보통 우리가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꼭 세상에서 나 혼자만 이런 힘든 감정을 겪는 것 같고 좀 고립된 느낌을 받기 쉽거든요. 자료에서는 바로 거기서 첫 번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감정, 이거 나만 느끼는 거 아니구나. 되게 인간적인 거고 지금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걸 느끼고 있겠지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나만 힘든 거 아니네. 이걸 넘어서 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다. 이렇게 좀 더 넓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고립감에서 좀 벗어나는 첫걸음인 셈이죠. 인식의 전환이랄까요? 네. 근데 자료는 거기서 안 멈추고 두 가지 마음을 더 내라고 하던데요. 연민이랑 자비요. 이 개념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보편성을 알았다면 그 다음엔 그 감정 자체에 대해서 연민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연민이라는 건 뭐랄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막 없애려고 하거나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안에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좀 부드럽게 알아주는 태도, 수용하는 거죠. 내 감정을 막 적으로 보지 말고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따뜻하게 봐주는 거네요. 맞아요. 어린아이가 울면 이렇게 달래주듯이 판단 없이 그냥 있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자비는요?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셨죠?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연민이 내 안의 감정을 향했다면 자비는 이제 시야를 넓혀서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존재들을 향하는 마음이에요. 나처럼 힘들어하는 저 사람들도 부디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와,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자비심을 내면 초점이 나 힘들어 죽겠네. 여기서 우리 모두의 고통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 우리 이렇게 확장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야, 정말 흥미로운데요. 내 고통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안까지 바라는 마음을 내라니.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가 아니라 개인의 의식 수준까지 달라지게 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쵸. 이 자료에서는 이 전체 과정, 그러니까 보편상을 알고 연민을 보내고 또 자비를 실천하는 이 과정이 우리 의식 상태를 분노나 슬픔 같은 좀 이렇게 꽉 막힌 수축된 상태에서 연민과 사랑 같은 좀 더 열리고 확장된 상태로 끌어올린다고 설명해요. 에너지가 전환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고통에 막 묶여있던 에너지가 연결감, 자비 이런 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의식의 변화가 바로 내면의 평안함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즉, 관점을 바꾸고 마음을 내는 이 실천 자체가 감정 상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뭐랄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솔직히 정말 막 너무 힘들 때 다른 사람 평안까지 바라는 그 자비심을 내는 게 글쎄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혹시 자료에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자료에서 그 어려움을 아주 상세히 다루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의 포인트는
완벽한 자비심을 느껴야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런 의도를 내는 것 자체에 방점을 찍는 거죠.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일단 심는다는 느낌으로요. 아, 의도만으로도요? 네. 나처럼 힘든 다른 사람들도 좀 편안해지면 좋겠다 하고 아주 잠깐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는 것만으로도요. 그게 우리의 그 좁아진 시야를 좀 넓혀주고 고통에 대한 집착을 조금은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엔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네네. 완벽하지 않아도 의도를 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조언이 될 수 있을까요? 힘든 감정이 확 밀려올 때 이 방법을 좀 어떻게 써먹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감정에 확 휩쓸릴 때 있잖아요. 그때 잠시만 딱 멈추고 아, 이거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지? 하고 그 보편성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불편한 감정 자체를 향해서 괜찮아, 이런 감정 느낄 수도 있지 뭐 하고 좀 부드러운 연민의 마음을 보내보는 거죠. 내 감정에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라도 괜찮으니까 지금 나랑 비슷한 감정 겪고 있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하고 자비의 마음을 살짝 내보는 거예요. 이게 뭐 당장 고통을 막 마법처럼 싹 없애주진 않더라도 감정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고 내면의 공간을 좀 넓혀주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감정을 대하는 내 관점,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훈련 같은 거군요. 근데 이러다가 혹시 내 감정을 너무 사소하게 여기게 되거나 에이 뭐 다들 겪는 건데 뭘 하면서 그냥 회피하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아, 그 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민단가가 꼭 필요한 겁니다. 보편성을 인지한다는 게 내 감정을 막 무시하거나 별거 아니네 하고 축소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먼저 따뜻하게 인정해주고 그게 연민이죠. 그 다음에 타인으로 시야를 넓히는 자비,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나 먼저 그리고 타인. 그렇죠. 내 감정의 그 고유한 경험은 존중하되 동시에 이게 더 큰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균형, 그게 필요한 거죠. 네, 균형이군요. 오늘 쭉 얘기 나눠보니까 결국은 이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 힘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인간 경험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또 연민과 자비를 의식적으로 좀 연습하는 게 감정을 다루는데 되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인데 꾸준히 해보면 정말 내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는 거죠. 네, 간결하면서도 뭔가 깊은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부정적인 감정의 보편성을 아는 게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기쁨이나 감사함, 사랑 같은 거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에도 보편성이라는 관점, 즉 이 좋은 감정도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경험이다. 이런 시각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뭐랄까, 나의 기쁨이 곧 우리 모두의 기쁨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혹시 우리의 좋은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마음이 내 업보다입니다. 당신께서 직접 관심을 보여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살다 보면 뭐 속상하고 어떨 땐 좀 화나는 일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보통은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뭐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살펴볼 관점은 좀 다릅니다. 어쩌면 그 원인이 내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들 있잖아요. 그게 뭐 외부의 누구,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업식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생각과 감정 자체가 바로 내 업식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좀 파격적이죠. 네, 맞아요. 여기서 업식이라는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습관, 뭐 버릇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자료에서 말하듯이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뭐 1년 전, 10년 전, 심지어는 전생까지 언급하면서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온 그런 마음의 패턴, 어떤 경향성 같은 거예요.
네, 오랫동안 그렇게 뭐랄까 연습해온 거죠. 아, 연습이요. 그러니까 그 업식이라는 게 업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자료에서는 두 단어가 같이 쓰이는 것 같기도 해서요. 아,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자료의 맥락을 보면 업식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반복된 마음의 패턴 그 자체, 그러니까 원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이나 감정의 습관 같은 거죠. 반면에 업보는 그 업식이라는 패턴이 어떤 조건과 딱 만났을 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나 경험,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하, 원인과 결과 같은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마침 자료에서도 우월감을 예로 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문득 우월감을 느끼는 게 내가 정말로 객관적으로 뭐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과거부터 아주 오랫동안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의 패턴, 즉 우월감이라는 업식을 계속 연습해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연습.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상황,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보다 좀 못해 보일 때 내 안에 그 업식이 딱 발동해서 우월감이라는 감정, 즉 업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결국 그 감정 자체가 내 오랜 패턴의 결과물이란 뜻이죠. 듣고 보니까 흥미롭긴 한데. 근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외부 사건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막말을 했어요. 그럼 화가 나는 게 뭐랄까 당연한 반응 아닌가요? 이 관점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료에서는 외부 사건이나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요, 내 안에 이미 있던 그 업식을 건드리는, 뭐랄까, 계기, 방화쇠, 이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방화세요? 네. 그러니까 심한 말을 들었을 때 화가 확 나는 건 그 말이 내 안에 분노라는 업식을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죠.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분노의 패턴이 없거나 아주 약하다면 같은 말을 들어도 화가 안 나거나 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 이게 아니고 내 안에 화라는 업식이 저 사람의 말을 계기로 해서 지금 드러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네요. 아, 이거 감정의 책임을 완전히 외부가 아니라 나한테로 가져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억울함, 분노 같은 걸 좀 줄일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자료는 말해요. 외부 탓을 멈추고 이게 내 안의 패턴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쉽지는 않겠지만 문제의 뿌리를 내 안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아주 다른 적용법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 당신이 느끼는 여러 감정들, 특히 좀 다루기 힘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진짜 뿌리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에 오랫동안 쌓이고 다져진 즉 업식이라는 마음의 패턴과 그것이 드러난 결과인 업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타인이나 세상을 탓하는 마음을 줄이고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 반응 패턴을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와, 정말 곱씹어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내 안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사실은 아주 오래된 나만의 업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니 좀 놀랍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김에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내가 유독 자주 느끼는 이 감정 혹은 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생각은 혹시 나의 업보의 한 표현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